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대입 면접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 알아보면요. 생기부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생기부에 있는 자동봉진, 그리고 행발, 세특에 나와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을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그리고 동아리에서 특별히 1, 2, 3학년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질문지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자소서에서 언급한 활동들을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과 아니면 학업이나 인성에 관련된 활동으로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정리본을 만든 다음에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학과 교수님이라면 내가 한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그리고 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준비가 되어야 뽑힐 것이냐를 거꾸로 생각하시면서 질문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요. 그 학교별 인재상, 학과의 특성, 또 강의 목록, 그리고 이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세미나의 주제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특별히 뭔가 다 같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또 교수님의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시면서 연계해서 질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생기부의 독서 내용과 중요 사항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작가, 제목,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키워드나 본인이 이 책에서 느꼈던 주요한 느낀 점, 성장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베스트셀러인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에서 특히나 중요한 이슈는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올해 사회적 이슈, 전공 관련 이슈, 시사상식을 정리하셔서 예상 질문지를 같이 적용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요. 논술 같은 부분에서는 올해 사회적 이슈와 반드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작년 지원 대학 면접 문제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기출 문제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 3년치, 4년치 정도는 출력하셔서 일단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생한 후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수만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본인의 대학 학교 후기를 놓은 여러 가지 또 카페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후기를 참고해서 같이 질문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 영역별 예상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적 변화 이유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적이 올랐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목만 성적이 낮다거나, 아니면 어느 학년의 학기만 성적이 특별히 떨어진 경우에 이유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의 성적이 또 유난히 잘 나오거나 또 못 나오거나, 그리고 전공 관련된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올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부법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신만의 공부법,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것은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찾아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소서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좀 어필한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성적이 떨어져서예요. 그래서 이 3학년 성적이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진로 과목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 절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거의 A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특별히 낮은 성적 또는 2학년 때 상대평가의 과목이 등급이 낮게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만의 그 어떠한 어필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상대방, 즉 교수님이나 입사관 듣고 있는 그 평가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과정과 본인의 어떠한 고민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지, 아니면은 자소서에 본인이 이 과목을 너무 좋아해서 특별히 이 학과에 오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과목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에서 이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쓴 학생들은요, 왜 이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목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역량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어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동안 특별히 본인이 치중한 교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히 이 과목에 더 열정을 갖고 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대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뭐 이유야 학생들이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니까,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비슷한 답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하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답을 하셔야 합격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했던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수학 성적이 1학년 때 너무 낮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신다면, 동아리에서, 수학 동아리에서 수학을 조금 더 어떠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더 흥미 위주의 어떠한 전반적인 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수학을 접할 때 약간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대하다 보니까 개념도 즐거워졌고, 문제를 풀 때도 본인이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을 연관지어서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수학 성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활동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 것이 훨씬 더 어필이 잘 될 수 있겠죠. 자, 수상 부분에 있어서는요, 수상 과정과 노력을 참 많이 물어봅니다. 특별히 뭐 영어 경시 대회를 해마다 수상을 했다면 특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대회가 무엇이었냐. 지금 한 학기에 하나의 상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기 있는 상 말고 본인이 조금 더 뭐 치중했던 대회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회 중에서는 본인한테 특별히 의미 있었던 대회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적이 없는 이유, 수상을 못한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지금은 한 학기 하나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1학년 뭐 2학기 때 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조금 더 그 자신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대회나 아니면 토론대회 같은 경우 공동수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수상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팀플을 이루어 나갔는지 노력 과정을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이 2등급인데 경시대회는 계속 최우수를 받는 경우. 그리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데 영어 내신은 3등급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의 간격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 대답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신의 그 불리함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그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대회를 3년 내내 또 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 대회, 본인이 이 대회를 이렇게 3년 내내 나간 의미는 무엇이고 참여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답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회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 대회를 유난히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를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요즘 같이 그 상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잘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조금 식상한 대답이 아니라 본인이 이 대회에 특별히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역량과 연관지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활동은요, 주로 단체에서 한 활동, 다 같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함께한 활동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아니면 임원활동이나, 그럴 때 본인이 이 활동에서, 다 같이 한 활동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성장을 가졌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뭐 몇 월 며칠 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했다. 아니면 어떠한 것을 경험했다. 아니면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 후에 뭐뭐뭐뭐뭐를 뭐 추가로 냈다. 이 정도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활동인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왜 이것을 이후에 후속 활동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 강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시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왔는지 그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전공과 관련된 강의이겠죠.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본인이 이 활동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고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원으로서 활약상과 의미, 본인이 이 반장이나 정교회장을 했을 때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또 짚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반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장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학급에 어떠한 작은 소소한 그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활동이 있다면 당연히 리더십의 점검으로서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그 기승전결로 해서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 임원 선거에 출마한 다음에 당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이 친구가 낙선을 했지만 이 이후에 우리 반에 그래도 리더십을 갖고 영향을 많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또 기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낙선 후에 어떠한 그 이 활동에서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졌냐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추가 활동을 했느냐를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성폭력 예방 운동이나 아니면은 자살 예방 운동 그리고 뭐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그 특별히 몇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단체 강의나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조금 더 설명을 준비하시고 또 생기부에 사실 그 이후에 추가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남들과 다른 어떤 자신만의 성장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요, 본인이 생각할 때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냐, 아니면 이런 리더십을 보였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회의를 할 때는 학생이 뭐를 제안을 했다거나 학교에 어떤 것을 건의했다거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 또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동아리인데요.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동아리도 대부분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다 같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동아리정이었다면 동아리장으로서 이 동아리를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갔는지 그럼 그 안에서 동아리장이 아니었다면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활동을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역할이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에 같은 동아리를 했다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무엇이었냐 그런 것도 질문이 들어오고요. 동아리는 팀플이다 보니까 갈등과 또 배려나 협력을 했던 과정들이 녹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갈등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과 같은 경우 실험 내용 또 실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또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이러한 걸 조사했다는데 이것의 개념이 뭐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럼 그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좀 심도 있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동아리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적인 거나 아니면 학과와 관련된 뭔가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면 동아리의 추가적인 질문들을 잘 대답할 준비하신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또 리더십을 보이는 또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아리를 끌고 갔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가 뭐 진로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 동아리가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동아리가 1학년 때는 뭐 인문학 동아리였는데 2학년 때 실험 동아리로 간 이유가 뭐냐? 아니면 이과인데 왜 계속 문과 동아리를 했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약점을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자신의 활동과 또 전공에 대한 그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와 다른 동아리를 하더라도 또 융합적인 인재로서의 어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전혀 전공과 다른 동아리를 했는데 본인이 이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 그리고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했다면 어떤 의미를 두고 했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어떤 운영 원칙을 갖고 했는지. 그리고 또 행사를 본인이 리드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상위권 대학이든 중위권 대학이든 동아리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서류 기반에선 동아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탄탄하게 내 강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특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고요. 특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어떤 주제와 어떤 발표를 했는지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주제, 했던 것들, 또 보고서 썼던 것들, 개념, 또 내용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요약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설명하시오. 아니면 이 교과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심화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을 또 질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공과 관련된,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그 과 교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수님이 알고 있는 심화된 개념을 이 친구가 알고 있는지 또 깊이 있게 연결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특히 숙대나 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관련돼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공교과 개념과 전문성 확인하는 것들도 많이 질문하시고요. 또 토론 주제. 토론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아니면 본인의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던 그 학생들 어떤 식으로 설득했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하죠.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교사와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수님한테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서류에 나와 있는 학생의 어떤 역량이나 자세가 실제로 그 교수님이 느끼기도 그런 느낌이 나는 건지 컨펌하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세특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교과, 전공 관련된 교과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활동했는지 자세하게 알고 교과의 심화 개념을 반드시 잘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에서 역할, 팀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수행평가 할 때. 그래서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다 같이 한 활동에서 본인이 개성 있게끔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학생의 역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가장 인상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었던 부분 무엇이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과제를 통해서 이 학생이 발표를 했다면 그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생기부 예상 질문은요, 되게 다양하게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깊이 있게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께서 그 대답을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독서 예상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건요, 책을 읽은 후 변화.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요, 책 안에 나온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나 책의 외형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작년 건대에서 책 겉표지 색깔이 어땠냐, 그런 것도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또 부담 가지면서 준비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자, 제목, 책의 내용,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변화를 겪었는지, 이런 부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동기 질문 들어오고요. 책 안에 어떠한 개념이 좀 중요한 거라면 그런 개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원광대 의대 면접에서도 이기적인 유전자 안에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책 안에 어떤 사례를 설명해봐라,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 안에 또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특별히 관심 갖게 된 교과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독서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독서를 꾸준히 했다면 꾸준히 한 이유와 본인이 독서에서 받은 영향력들, 그리고 반대로 독서를 별로 하지 않은 친구라면 별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는 학생의 약점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만의 어떠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그 역량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답을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예상 질문은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사실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중요하게 하는 서울대부터 건국대나 시립대나 이런 학교들은 또 독서를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질문을 준비를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생기부에 있는 독서, 특히 전공과 관련된 독서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가장 인상적인 책이 무엇이었는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대답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슈, 2021년도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사의 경우는요,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정책 결정, 자원 분배, 아프가니스탄 문제, 빈부격차, 부이노믹스, 언론중재법, 집값과 세금, 자본주의 퀴즈, 공수처, 규제와 자유, 저탄소 경제, 청년 실업, AI 인문학, 사회정의, 윤리적 소비, 공동부유 정책,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난민, 앤스로포즈, 소셜버블, 줌타운, 원격 수업.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은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들이요, 재시무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에서도 주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되어서 면접이나 논술의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의 현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연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작년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동대나 외대 경영학과에서 자, 이 언택트 시대에 그러면 경영이 가야 될 방향은 뭐냐? 대기업 CEO들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기업의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는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그 보편적인 생각보다는요, 현상보다는 학과와 관련된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조사하셔서 그것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파트에서는요, 백신 상용화, 의료 인공지능, 원격 진로, 코로나 경구 치료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또 바이오 디지털 융합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에 가지치기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학에서는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대세죠. 그래서 AI,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레이어드 홈, 자율주행차, 공간 컴퓨팅, 디지털 격차, 우주과학, 화성탐사, 줄기세포.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도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를 배제하고는 지금 인류 사회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새로운 어떠한 그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갈 것이냐를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키워드들의 개념이나 그다음 관련된 기사 링크 걸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글로 써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묻는 게 지원 동기, 본인 소개,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과에 오면 어떤 공부할 것이냐,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글로 써보세요. 기승전결로 써보셔야 되고요. 그 주저주의,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들만 딱딱딱 하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하루 종일 면접을 하시기 때문에 오후에 특히 마지막 타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지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어떠한 그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학과와 관련된 본인만의 개성과 열정과 관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써보신 다음에 글로 써볼 때는 사실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집에 뭐 형이나 언니를 통해서 조금 첨삭을 받은 다음에 글이 요약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말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낀 상태라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리고요. 목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기본은 일단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꼭꼭 씹어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목에 힘을 주면은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들리고 본인도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 그러니까 배로 숨 쉰다고 하죠. 그리고 아랫배에 조금 단전하는 기분으로 아랫배에 힘을 좀 주시고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쉬면서 노래를 하는 기분으로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발음과 볼륨을 정확하게 크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가려져서 표정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계속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계속 긍정적인 느낌을 주려면 밝은 표정, 그리고 눈꼬리가 이렇게 조금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얼굴 주름이나 표정 관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자신의 모습을 봐봐야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면접관 앞에서 내가 떨지 않고 하려면 정말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제 쑥스럽긴 하지만 익숙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때 기회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와의 이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다른 학교 선배나 아니면 아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뭐 면접 그 비용을 들여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지만 어쨌거나 낯선 환경, 똑같이 내가 면접에 갔을 때 떨리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내가 하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긴장감을 재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격 질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특히 면접의 비중을 보시면 점수가 최고점과 최저점이 빵점이다. 그러면 면접 점수가 굉장히 그 간격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빵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추격 질문에서 내가 떨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 일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교수님하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이렇게 약간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취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수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좀 도와줘서 이 친구가 풀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시는 건데 그것이 자기 의견이 틀리다고 지적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 자기의 원래 생각을 막 고수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새로 길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은 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정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 생각을 말하고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행여 틀리더라도 아니면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조금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거나 솔직히 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인 경우는 사실 모르면 안 되겠죠. 서류 기반 면접일 때는 정말 대비를 잘 가셔서 학생이 정말 역량이 있는지 컨펌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뽑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는 안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기부나 자소서는. 그래서 그건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되지만 재시문 면접이거나 아니면
그 학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빨리빨리 어떤 대답을 할지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 가이드를 해주시는 또 추가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이 나면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정 생각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린다면 교수님이 대답을 못했다고 관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이 유연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뭐랄까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접을 할 때는 학생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낯선 환경과 긴장감에서 얼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면접은요, 정말 학생이 최종적으로 우리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자세가 되는지, 인성이 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정확한 발음과 그리고 안정된 자세. 누구나 다 떨리겠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뭐 타고 왔어요?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조금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오픈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어떠한 호흡과 또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절대 편안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티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면접을 못 봤다 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중간에 울거나 막 나오면서 이렇게 교수님 안 들리겠지 하면서 문 닫으면서 욕하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요. 1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후 쪽 맨 끝에 한참 기다려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기실에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대학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보온할 수 있는 물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던가 그리고 담요라든가 그런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세미 정장을 입거든요. 난방에 뭐 조끼, 여학생들 같은 경우 블라우스에 치마 그리고 위에 코트 같은 걸 입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추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거 들고 있으면서 담요를 또 덮고 입는다던가 대기실이 또 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이 오후가 되면 사실 학생도 지치지만 면접관도 지치거든요. 오전, 오후 조로 나눠서 교수님이 들어오기도 하시지만 또 한 교수님이 오후까지 또 면접을 하시는 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성 넘치는 기억에 남는 멘트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1분 안에 자기를 어필해 보세요. 이랬을 때, 이런 기회가 주었을 때 어떻게 임팩트 있게끔 준비할 것이냐. 그런 것을 조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합격을 기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